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피부 관리 좀 받고 오시지. 아들 결혼식인데 화사하게 차려입으시지 왜 저러시는 걸까? 그 어머니가 그런 차림으로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시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내가 창피하단 말이니? 어머니, 다음부터는 정말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절대 오시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저희 집에 오시면 곤란해요. 폭설이 쏟아지던 그날 밤 68세 어머니는 아들의 집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바느질로 두 아들을 키운 손, 그 손이 떨리며 초인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2년 뒤에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명자 68세 손녀 민주가 5살이 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손녀가 어릴 때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민주를 봐주었습니다. 민주가 커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자 민주는 더 이상 며느리 친정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오후 3시쯤 돌아오면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도우미가 민주를 돌봅니다. 명자 씨는 하루하루 커가는 민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직장일로 바쁘고 지쳐 주말에도 민주를 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명자 씨는 새벽부터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큰아들 준호 네 식구가 먹을 김치를 넉넉히 담가서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배추김치 좋아하는데 이거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아들 집에 가서 냉장고에 김치도 넣어주고 민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같이 놀아주고 재롱도 보고 민주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전 10시 명자 씨는 김치통 3개를 큰 보따리에 싸들고 대치동 준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까지 은은하게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회사 갔겠지. 민주는 유치원에 보냈을 테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며느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쁜 듯 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김치 담가서 갖다 주려고 왔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하시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깜빡했네. 비밀번호 좀. 어머니, 지금 집 청소 안 했어요. 진짜 지저분해서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좀 치워줄게.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곤란해요. 지금 회의 중이고요. 집에 아무도 없고 민주도 없는데 그냥 김치는 가져가세요. 그래. 근데 김치는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 제가 퇴근하면 너무 늦어요. 그때까지 복도에 놔두면 김치 냄새 난다고 이웃들이 뭐라 할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명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할게. 네, 죄송해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 씨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무거운 보따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서연이도 회사 일이 바쁘겠지. 집에 갑자기 시어머니 오면 부담스럽겠지. 내가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명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김치 냄새가 문제구나. 복도에서 김치 냄새 나면 창피한가. 명자 씨는 보따리를 다시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손에 든 김치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귀찮은 존재인가 보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요. 서연한테 들었어요. 김치 담가주셨다며요? 응. 근데 서연이가 바빠서 못 받았다더라. 괜찮아. 엄마 다음에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서연이도 회사 다니니까. 알았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명자. 68세. 그녀의 손가락 끝을 보면 세월을 알 수 있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수없이 많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30년 넘게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린 흔적입니다. 명자 씨가 처음 봉제 공장 문을 두드린 건 35살 때였습니다. 남편 이종수 씨가 간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큰아들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들 도연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밥은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명자 씨는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두 아들 도시락을 싸고 6시 30분이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밤 10시까지 집에서 부업으로 단추다는 일을 더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고 일요일에는 교회 청소 일을 맡아 했습니다. 한 달에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명자 씨는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중학생이 된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희가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게 하려고 그런다. 엄마는 괜찮다. 명자 씨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지방 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IT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작은아들 도연이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방 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명자 씨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준호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서울에서 홍보회사를 다니는 최서연 씨, 28세. 강남 출신의 이화여대를 나온 똑 부러지는 여자였습니다. 명자 씨는 결혼식 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은 옷은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피부 관리 좀 받고 오시지. 아들 결혼식인데 화사하게 한복도 차려입으시지. 왜 저러시는 걸까?
서연 씨가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말을 문틈으로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명자 씨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 부부는 대치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3평, 전세 10억. 명자 씨가 평생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보태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명자 씨는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됐지. 1년 후 준호 부부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민주. 명자 씨의 첫 손녀였습니다. 엄마, 아기 보러 오실래요? 준호의 전화를 받고 명자 씨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본 작은 손녀는 천사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주. 예쁘다. 명자 씨는 손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손 닦으셨어요. 손톱에 세균 있으면 안 돼요. 서연 씨가 손녀를 빼앗듯 안아갔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늘에 찔려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그래, 더럽겠지. 그날도 명자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도연이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박지은 씨 30세. 소박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도연 부부는 상도동의 작은 투룸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 명자 씨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보태주려 했지만 도연이가 극구 거절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많이 주셨잖아요.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은이도 같이 벌고 있고요. 며느리 지은 씨도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좁지만 언제든 놀러 오세요. 어머니 방은 항상 준비돼 있어요. 명자 씨는 작은 아들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도연이는 주말마다 아내 지은 씨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허름한 단독주택의 형광등을 갈아주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지은 씨는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지은아, 어머니가 키워주신 도연이 덕분에 제가 행복한걸요. 당연한 거예요. 도연아, 너도 아파트에서 살지 그러니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좋잖아. 괜찮아요. 저희 사는 곳도 좋아요.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둘이 버니까 돈 모아서 나중에 이사해야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명자 씨는 둘째 아들 내외의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큰 아들 전셋집 돈을 보태주고 나니 둘째 아들에게 줄 돈은 없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엄마 걱정만 하고 사는지. 김치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손녀 민주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 손녀가 아니라 직접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5살인데 할머니 얼굴도 모르겠네. 명자 씨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민주 좀 보러 가도 되겠니? 이번 주 금요일쯤. 엄마, 민주가 요즘 영어 유치원 다니느라 바빠요. 주말에는 학원도 가고. 그럼 유치원 파할 때 가면 안 될까? 잠깐만 보고 올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미리 서연한테 연락은 해주세요. 그래, 고맙다. 김치 사건 이후로 며느리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주만 잠깐 보고 오면 되지 뭐. 금요일 오후 2시. 명자 씨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손녀를 위해 직접 만든 털모자와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대치동의 한 고급 영어 유치원 앞. 리틀엔젤스 잉글리시 아카데미라는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명자 씨는 손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명자 씨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 민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주 할머님이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네. 민주 할머니예요. 아, 네. 저는 민준의 도우미입니다. 평소에 제가 민주 하원시키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도우미는 명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산 낡은 자켓, 헝클어진 머리, 촌스러운 가방. 할머니, 사모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깜짝 선물로 손녀 보러 왔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같이 가시죠. 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자 씨는 손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주 많이 컸네. 할머니가 이거 떴어. 목도리하고 모자. 예뻐요, 할머니. 민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우미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명자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대형 TV. 역시 서울집은 다르네. 명자 씨는 손녀와 함께 거실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도우미가 준비해준 과일과 우유였습니다. 민주야,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주야, 엄마 왔어. 며느리 서연이 퇴근한 것입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명자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왔니? 민주가 보고 싶어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 안 주셨잖아요. 미안하다. 깜짝 선물로. 서연은 도우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모님, 유치원에서 어머니 만났어요? 네, 사모님. 민주 할머니라고 하셔서. 알겠어요. 오늘은 일찍 가보세요. 네, 그럼. 도우미가 나간 뒤 서연은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낮에 전화를 했는데
네가 받지 않았잖니? 서연은 잠시 딩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전화가 온 줄 몰랐네요. 아무튼 연락도 없이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시면 곤란해요. 왜? 손녀 보는 게 잘못이니? 그게 아니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대치동이에요. 옷도 좀 좋은 걸로 사 입으시고 가방도 좀 고급스러운 걸로. 어머니가 그런 차림으로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시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창피하단 말이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나면 민주도 놀림 받을 수 있고. 서연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옷차림도 그렇고 유치원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시고 다른 엄마들이 다 쳐다봤다고 해요. 이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명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정말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안 오시는 게. 알았어. 다시는 안 갈게. 명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민주야, 할머니 가봐야겠다. 벌써요? 할머니. 응, 할머니 바빠. 다음에 보자. 명자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괜찮아. 어머니, 너희도 바쁜 거 안다. 신경 쓰지 마라. 명자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녀가 뛰어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그래, 민주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명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나는 손녀한테도 창피한 할머니구나. 내 옷차림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흉했구나. 명자 씨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그래, 대치동 엄마들 눈에는 내가 지저분해 보이겠지. 명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명자 씨는 자꾸만 뒤돌아봤습니다. 22층 창문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손녀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민주야, 할머니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창피하게 했구나. 명자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아들한테도 짐이고 며느리한테도 부담이고 손녀한테도 창피한 존재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명자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울의 불빛들. 그 안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명자 씨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 전 함께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박순덕 씨의 딸이었습니다. 이모, 저희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명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는 5년 전 퇴직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사이였습니다. 그래, 장례식장이 어디니?
서울 광진구 건대 입구역 근처 병원이에요. 토요일 오전 11시 발인이에요. 명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고속버스로 1시간 반 거리.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내일 갈게. 명자 씨는 검은색 상복을 꺼내 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에 여벌 옷 한 벌을 챙겼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30분. 명자 씨는 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비라도 오려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무렵 하늘에서 쌀락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본격적인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순덕 씨의 동생이 명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가 이제. 그러게. 어느새 이렇게 됐네. 명자 씨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 속 순덕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오후 3시 조문을 마친 명자 씨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기상특보 수도권 폭설주의보 고속버스 전면 운행 중단.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니 밤까지 20cm 이상 눈이 올 거라는 예보가 떠 있었습니다. 어쩌지? 찜질방에서 자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소지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지갑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명자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 끝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서울에 일 보러 왔다가 버스가 끊겨서 그러는데. 네. 서울에요?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밤 준호 내 집에서 자고 가도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저희 집에 사람들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괜찮다. 명자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오후 6시 명자 씨는 결국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2층에서 내려 2203호 앞에 섰습니다. 명자 씨는 외투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서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서울 왔다가 버스가 끊겨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니? 서연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집에 투자자분들 오셨어요. 준호 씨 회사 투자 유치 관련 미팅 중이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돼. 조용히 있을게. 그게 오늘 밤새 이야기 나눠야 해서요. 거실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어머니 계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명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응,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명자 씨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누구야? 응, 아무도 아니야. 택배 잘못 온 거.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며느리가 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젖은 외투가 몸에 달라붙어 무거웠습니다. 눈 녹은 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온 명자 씨는 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눈이 많이 오는데 어디 가실 때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명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작은 아들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다. 엄마 서울에 일 보러 왔다가 버스가 끊겨서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구나. 네. 지금 어디세요? 강남 쪽인데. 강남 어디세요? 여기 형네 아파트 앞이야. 네. 그럼 형네 집으로 가시지. 왜? 명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아니다, 괜찮아. 너 근무 중이잖니.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도연이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22층 창문으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저기 내 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걸까? 오후 8시 10분 눈길을 뚫고 낡은 소나타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가 운전석에서 지은 씨가 조수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로비 벤치에 앉아있던 명자 씨를 발견한 도연이는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도연아. 지은아. 어머니, 왜 이렇게 추운데 앉아 계셨어요? 손 좀 봐요. 이게 얼음장이잖아. 지은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는 재빨리 자기 패팅 점퍼를 벗어 어머니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괜찮다. 너 춥겠다. 엄마가 더 추우시잖아요. 어서 차에 타요. 도연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차까지 모셨습니다. 뒷좌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형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도연이가 다 알겠다는 듯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 형이 바쁜가 보네요.
도연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요. 좁지만 따뜻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어차피 너도 피곤할 텐데. 어머니 주무실 방 준비돼 있어요. 그래. 그럼 몸도 좋지 않고 너희랑 같이 있고 싶구나. 도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는 눈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연이의 상도동 빌라에 도착한 건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엄마, 샤워부터 하세요. 옷 다 젖으셨잖아요. 그래야겠다. 명자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지은 씨는 찬장에서 라면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는 편의점에 뛰어가 햇반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변변찮지만 드세요. 지은 씨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지은아. 세 식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형네 집에서 문전박대 당하신 거 알아요. 명자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 아니다. 형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됐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지은 씨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는 언제든 오세요. 진짜예요. 명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지은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도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집이 좁아도 제가 돈이 없어도 엄마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 안 하셨어요. 형이 잘못한 거죠. 도연이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도연 부부의 좁은 투룸 빌라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열 있으세요? 지은 씨가 깜짝 놀라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괜찮아. 감기 기운인가 보다. 아니에요. 병원 가야 돼요. 여보, 빨리. 도연 부부는 어머니를 부축해 근처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네, 폐렴이요? 어르신, 어제 추운데 오래 계셨나요? 옷이 젖은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면 폐렴 위험이 높아집니다.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곧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다행히 1인실이 비어 있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간호할게요. 저 간호사잖아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일이 있잖니.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제가 휴가 냈어요. 엄마, 저 근무 때문에 못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은이가 교대로 있을게요. 아니다. 너희 일이 중요하잖니? 엄마 혼자 괜찮아. 어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지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형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엄마 폐렴으로 입원하셨어. 보라매병원 301호실. 면회 좀 와줘.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병실 창문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자식들이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도시락을 싸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입원 5일째 되는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시간을 못 내겠어요. 그날 서연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명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연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명자 씨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명자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니까 아픈 거다. 일주일 후 퇴원할 때 도연이가 병원비를 계산하려 하자 명자 씨가 막았습니다. 엄마가 낼게. 엄마, 제가 낼게요. 아니다. 엄마 돈 있어. 너는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명자 씨는 통장에서 280만 원을 인출해 병원비를 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명자 씨와 큰아들 준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명자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명자 씨는 큰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아들 도연이와 단둘이 조촐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해봐요.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도 너만 잘 있으면 된다. 명자 씨는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덜 아픈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지방 소도시에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산시 서부권 신도시 개발 확정 3만 가구 입주 예정. 명자 씨가 살던 변두리 마을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명자 씨는 TV 뉴스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대박 났어요. 보상금 엄청날 거예요. 도연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명자 씨의 재산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40년 전 남편이 남긴 30평짜리 단독주택과 대지 100평. 둘째, 20년 전 헐값에 샀던 옛 봉제 공장 부지 200평. 당시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땅 파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시세가 평당 800만 원입니다. 주택부지 100평이면 8억, 공장부지 200평이면
16억 합쳐서 24억입니다.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4억이요? 네. 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지금 파시면 30억도 가능해요. 도연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그런가 보다. 명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늘 끝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었던 사람입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 두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도현. 한 명은 눈 내리던 겨울밤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한 명은 한밤중에 차를 몰고 달려와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명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명자 씨는 조용히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 재산 상속 관련이신가요? 예.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명자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차남 이도연에게 상속합니다. 법무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자녀가 두 분이시죠? 장남분은? 장남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혹시 유류분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제 뜻입니다. 법무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가족사를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명자 씨는 그 서류를 집에 가져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명자 씨는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엄마 집에서 저녁 먹자. 할 얘기가 있다.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와봐라. 중요한 얘기다. 토요일 저녁 5시 30분. 도연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형도 온대요? 응. 올 거다. 형이 진짜 오려나? 6시 1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밝게 웃었지만 명자 씨는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네 사람이 작은 밥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고. 명자 씨는 국을 떠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개발 지역에 들어갔다. 네, 개발이요? 준호와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응, 신도시 개발이란다. 그래서 엄마 땅값이 좀 올랐어. 얼마나요?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30억 정도 된다는구나.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대박이네요. 축하드려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명자 씨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엄마,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 도연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유언장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엄마 재산 전부를 도연이한테 준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서연도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이 둘인데 한 명한테만 주신다고요? 그래. 명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이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건 저도 좀. 명자 씨는 손을 들어 도연이를 제지했습니다. 내 말 들어봐라. 명자 씨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 기억하니? 2년 전 겨울.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 오던 밤에 엄마가 너희 집 문 앞에 섰었다. 버스가 끊겨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지. 엄마, 그건 너희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오늘은 안 돼요라고 했어. 그리고 인터폰을 끊었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30분 동안 너희 아파트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옷은 눈에 젖어서 얼어붙고 손은 감각이 없었어. 어머니, 근데 그날 밤 누가 엄마를 찾아왔는지 아니? 명자 씨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소방 근무 중인데도 동료한테 부탁하고 1시간 반을 달려왔어. 그리고 엄마를 데려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 근데 너는 한 번도 안 왔어. 엄마, 그때 저 정말 바빴어요. 문자 하나 보냈지. 서연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라고.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서연이도 입장이 있지. 근데 엄마는? 엄마도 입장이라는 게 있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바늘 끝에 손가락 찔려가며 너를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까지 보탰지. 근데 그날 밤 너는 엄마를 아무도 아닌 사람 취급했어. 명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고. 아프니까. 엄마, 재산은 엄마 마음대로 할 거다. 엄마를 가족으로 여긴 아들한테 줄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류분 청구하면. 해봐라. 명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그날 밤 이야기 다 할 테니까. 서연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준호 부부는 밥도 먹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래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명자 씨와 도연이만 남았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속이 시원하구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또다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명자 씨는 도연 부부가 마련한 30평짜리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따뜻하죠? 그럼. 보일러도 잘 나오고 좋구나. 어머니,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고맙다, 지은아. 도연이와 지은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준호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에요. 그래. 명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명자 씨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곤란하단다. 엄마,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 너희도 알잖니? 명자 씨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자기가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제 어머니도 자기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선택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명자 씨는 거실로 돌아와 도연과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명자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 도연아, 지은아. 네, 엄마. 네, 어머니.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평생 저희 위에 사셨잖아요. 그래도 너만은 엄마를 버리지 않았어. 당연하죠. 엄마니까요. 명자 씨는 아들과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2년 전 그 겨울밤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마음은 이제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따뜻함을 돌려받는구나. 명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바늘 끝에 매달려 살았던 손. 이제 그 손은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도연 부부와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연 부부가 대출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마당에서 텃밭 가꿀 수 있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명자 씨는 마당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지은 씨가 옆에 앉아 함께 뜨개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한다. 우리 지은이 손재주 좋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택배 왔어요. 명자 씨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준호 올림. 명자 씨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형 용서해 줄 거예요? 명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은 씨도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명자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저녁 무렵 명자 씨와 도연 부부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야 따뜻하구나.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봄은 이렇게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혈연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평생을 바늘 끝에 매달려 살았던 명자 씨. 이제 그 거친 손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곁에 계실 때 후회 없이 잘해드리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모님께 하는 모든 행동을 당신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훗날 당신 자녀가 당신을 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